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이고 결혼한 지는 10년 차인 여자입니다. 제가 사실 올해 초 이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고백을 하려고 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이 뽑혀 익명으로나마 제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 한 번씩 들어주시고 제발 충고 한마디라도 부탁드려요. 제가 남편을 만난 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남편을 처음 본 곳이 재즈댄스 학원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내근직이라 계속 앉아서만 일을 했거든요. 거기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자꾸만 살이 찌는 거예요. 체중이 늘면서 자꾸 붓고 몸도 무겁고 나중에는 하다 발목까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러다간 건강을 아주 심하게 해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처방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대학 시절 댄스 동아리 출신이었거든요. 마침 회사 근처에 재즈댄스 학원이 있어서 등록했답니다. 남편은 재즈댄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 일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재즈댄스를 할 때면 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정말 한눈에 반했죠. 그런데 댄스라는 운동 특성상 파트너 형식으로 1:1 교습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자꾸 살이 찐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메뉴로 절 지도했어요. 그런데 성격도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뒤로 같이 땀을 흘리다 보니 점점 서로 가까워지더라고요. 둘 다 마음이 기울어지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연인이 된 저희는 그의 결혼에 골인했답니다. 깨가 쏟아지는 부부였어요.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남편과 논의해서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했지요. 양가 부모님도 이 부분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부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여유 있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더랬지요.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탓일까요? 남편의 아버지의 행동이 점점 더 참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재즈댄스 교습소 문을 닫으면 아버님은 항상 남편을 불러내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한 날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항상 시부에게 끌려가 또 일을 했어요. 아버님은 남편 옆에 제가 있건 없건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시키더라니까요. 아주 부하 직원들보다 더 혹독하게 부려먹었어요. 하루는 저희가 교습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버님은 대뜸 춤만 추면 다 끝나냐? 잔소리 말고 따라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그날 사실 남편이랑 조용한 곳에 가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버님이 부르시자 남편이 반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올해 결혼했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셔야죠. 왜 아직도 제가 철없는 아들로 보이세요? 아내도 옆에 있는데 말씀도 좀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재즈댄스는 제 직업이니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이제부턴 좀 아버지 혼자 가세요. 저는 아내와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자 아버님은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깟 춤질이 뭐라고 위세야? 핑계가 그렇게도 없어? 너 이 녀석, 내가 보태준 돈 아니었으면 학원은커녕 구멍가게도 못 열었을 놈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 제가 다 갚겠다고 했잖아요. 네가 무슨 수로? 넌 춤만 추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와서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 제가 옆에 있었음에도 아버님은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니까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도 매우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한 남편을 꼭 저녁 늦게 데려가서 또 뭔가를 시키는 것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불러내더라고요. 아니, 저랑 결혼한 후 남편은 아버님에게 더욱 심하게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해하는 남편이 돌아온 후 저는 함께 집에 들어가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이 아버님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남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숨을 아주 푹 내쉬대요. 아버님이 하는 일은 용달차를 이용한 식자재 배달이었어요. 다음날 쓸 식자재를 식당에 납품하는 일이었는데요. 남편을 데리고 나가 무거운 식자재를 들고 나게 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 야밤에는 일 잘 안 하잖아요. 아주 웃돈을 줘야 부릴 수 있으니 남편에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을 좀 많이 주고 사람을 써도 돼요. 수익은 좀 줄지만 사실 그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요만큼도 손해보는 게 싫어서 꼭 남편을 데려다가 배달을 시키고 있었어요. 아니, 아버님은 이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재즈댄스 학원은 아무리 빨리 문을 닫아도 밤 11시입니다. 야간 강의에 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남편은 야간 강좌에 오는 분들을 위해 12시로 시간을 늘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또 일이라니요. 차를 끌고 녹초가 된 남편을 데리러 가면 거진 새벽 2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다음날 학원 오픈할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당연하죠.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너무 가혹했어요. 이런 점을 제가 아무리 간곡하게 말씀드려도 아버님은 들을 때뿐이었어요. 아버님은 제 말을 한 귀로 듣다가 말씀하십니다. 사내 자식이 뭘 그런 걸로 지 마누라한테까지 우는 소리를 해. 됐다. 앞으로 일주일만 더 참고 해봐. 그래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배달을 가면 어김없이 새벽 2시에야 끝이 납니다. 너무나도 지친 남편도 나중에는 반발심이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버님이 거는 전화까지 짜증내면서 끊고는 했어요. 보고 있던 저도 불만이 커져서 아버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오셔서 남편을 데려가세요. 저도 남편을 도와주려고 배달 트럭에 타면 정말 힘든 일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시키세요. 물건 내리는 것을 돕다가 다쳐서 손목이건 팔목이건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거든요. 도저히 새색시가 할 일이 아닌데도 아버님은 정말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그게 뭐 대수라고? 나는 더 많이 다쳐봤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님의 부탁을 무시하고 남편과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아버님이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쌍심지를 켠 채 저에게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아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남편과 따로 할 말이 있다며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가 표정이 흉악했는지 저는 아버님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가만히 숨어서 보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하고 와서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 항상 아버지만 생각하세요?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네 직원들 다들 출근해서 일 잘하는데 왜 저를 잠도 못 자게 하고 식자재를 나르게 하세요? 말하다가 북받쳤는지 남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대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럴 거면 저는 이제 아버님의 아들이 안 할래요. 아버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 임마, 그게 지금 애비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배추 나르고 무 날라서 번 돈으로 널 학교 보냈다. 너 임마,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춤추는 학원까지 차려줬는데 그게 싫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내가 너너 부르자 노릇하라고 돈 썼는 줄 알아?
막말로 나도 일하는 게 좋아서 이런 줄 알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어느 순간 주변에 쓰레기통이건 간판이건 마구 발로 차시는 게 아니겠어요. 골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됐다.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라. 아버님과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점점 더 악화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버님과 남편을 말렸고 동네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시끄럽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는 것을 겨우 잠재웠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이 아버님에게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힘겹게 자신을 키워준 것도 잘 알고 보답하고 싶어 매달 꼬박꼬박 용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말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며 더 달라고 원하십니다. 오히려 적다고 불만이셨죠. 저희도 생활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해서 적당한 선에서 드리려고 하지만 남편도 그런 생활이 점점 버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고 앞으로 아기가 생기면 들어갈 돈도 많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님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드렸죠. 아버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절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버님은 이 모든 일이 전부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며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군말 없이 따라왔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반항한다나요? 이 모든 것을 전부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하다고 생각해 아버님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싸우다 보니 남편도 아버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와의 싸움도 보기 싫고 매일 밤마다 식자재 트럭을 몰고 혹사당하는 것도 지긋지긋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것도 다 제 탓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제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반면에 아버님의 왕래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버님이 크게 싸운 날이었어요. 아버님은 다시는 얼굴을 안 본다며 화를 내시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슬프거나 죄송한 게 아니라 안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안 본다니 저희는 다시 평온을 찾았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버님이 찾아오지 않으니 저희 삶이 정말 달라졌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의 재즈댄스 학원으로 향했는데 아버님의 차가 학원 앞에 주차되어 있더군요. 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히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습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들려오는 엄청난 소음에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교습소는 연습하는 분들이 언제든 동작을 확인할 수 있게 벽을 죄다 거울로 꾸미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술에 취한 채 야구방망이로 교습소의 모든 거울을 죄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고 교습소 안은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선 채 아버님의 그 폐악질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급히 달려가 말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편의 팔을 잡고 이끌었지만 남편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잘못됐다고 느껴 아버님께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왜 여기 있는 기구들을 모두 부수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 학원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렇게 행동하시면 저희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아버님은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이 학원은 전부 다 내가 사준 거라며 마구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못돼 먹은 놈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니까요. 아버님은 쉴 새 없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대드는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해야 버릇을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전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또 지금 나한테 반항하느라 대답도 안 한다며 네가 아내로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더 참지 못한 제가 아버님 아들이 본업에 지장까지 받으면서 고생하며 아버님을 돕고 있는데 아내인 제가 어떻게 해야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죠. 아버님은 순간 할 말이 없으셨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무조건 새벽 2시까지 트럭 몰며 일하고 다음날 9시에 댄스학원 오픈하고 다음날 또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님께 남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까지 아들을 혹사시켜야 하나요? 솔직히 아버님은 새벽까지 일하시고 나면 그 다음날에는 오전 내내 주무시잖아요. 오전 일은 죄다 직원들한테 맡기고는 오후에 겨우 출근하시면서 남편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어떻게 자식이 고생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저는 아버님에게 차라리 댄스학원을 우리끼리 차리겠다고 쏘아붙이고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학원을 나왔어요. 남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듯 멍한 상태였고 그 모습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제가 대신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아버님의 행동에 대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만 같은 모습을 보이자 저는 남편을 진정시켰고 우리는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조언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만 하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지금껏 모은 돈과 친정집의 도움으로 작은 댄스학원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전에 운영하던 댄스학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주변의 좋은 평판과 단골들로 인해 교습생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 시작한 곳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전단지를 돌리며 두 발로 뛰었고 저도 퇴근 후 운동할 겸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한 곳에서 저희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며 아버님과의 인연을 끊은 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아버님도 더 이상 저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과 저는 아버님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간직한 채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갖은 노력을 해도 도통 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혼할 당시 남편과 제 건강 상태를 검사했었는데 둘 다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임신이 되지 않아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부인과를 찾았고 제가 호르몬 불균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생리가 멈추거나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는데 생활 패턴이 바뀌어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몸의 회복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9회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임신도 되지 않아요. 이러한 불행 속에 경기도 안 좋아져 댄스학원 손님이 줄어들었고 결국 폐업까지 하고 말았지요. 저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더 몸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생활이 어려우면 다툼도 늘어나더군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며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재즈댄스 학원을 완전히 접고 다른 학원에서 월급쟁이 강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저에게 전화하셨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죠. 남편에게 아버님 얼굴을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시부모님과 말로는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세상을 떠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굴을 한 번 보고 속 편히 사는 것이 낫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얼굴만 보고 오자고 했지요. 남편은 당장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 상황도 좋지 않은데 아버지한테까지 신경 쓰는 것은 골치 아프다고 했어요.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얘기하자면서요.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 기분이 상하셨는지 제가 그 일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며 불평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간암 사기 진단을 받으셔서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이미 온몸으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죠. 술을 원체 좋아하시던 분이라 놀랍지도 않더군요.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많이 늦었더라고요. 걱정되어 전화를 해보았지만 웬걸? 신호음은 가는데 도통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한참 후 현관문으로 들어온 남편은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배를 움켜쥔 채 다리를 질질 끌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아니 글쎄 댄스 학원을 나오는 길에 그만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히고 말았다지 뭐예요. 급하게 오는 오토바이를 피했는데 그만 가드레일에 걸려 구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의 하부를 그만 크게 찍고 말았다네요. 오토바이는 뺑소니 오토바이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남편은 중요 부위를 다쳐서 급히 포경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명천지의 뺑소니라니요. 병원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복하는 동안 집에서 쉬었고 저는 평소처럼 일하며 지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남편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후로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친정집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겨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멀미가 심했습니다. 평소 멀미를 하지 않는데도 앞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멀미가 심해져서 친정 엄마가 신경 써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음식 냄새도 거북해서 결국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이상한 몸 상태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저는 부모님의 열렬한 축하를 받았고 남편도 믿기지 않는 듯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시댁에도 알려졌지요. 자연스럽게 아버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안정권에 들 때까지 일을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겸사겸사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 뒤에 아버님이 따라오셨어요. 2년 만에 보는 아버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셨고 몸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에는 남편보다 큰 키에 풍채가 당당했는데 이제는 많이 말라 계셨어요. 흔들흔들 움직이며 지팡이를 끌고 온 아버님은 도끼가 많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며 임신을 축하한다고 말씀하셨고 손자를 보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아들 얼굴을 보고 가자며 아버님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아버님은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들끼리 대화를 하게 두라며 진지한 대화로 서로의 감정이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온통 남편과 아버님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버님이 남편에게 화를 내며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너가 전에 그랬잖아. 수술한 거 절대 풀지 않을 거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또 장애가 있으면 그땐 못 살 것 같다고 그랬었지. 이제 어쩌려고 그래? 그때랑 똑같이 해도 애엄마도 버릴 거야. 아니, 애와 애엄마가 있다니요. 저 말고도 남편한테 애와 애엄마가 있다는 말에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곧 남편의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그건 결혼하기 실수인데 그걸 왜 지금 와서 또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님이 남편을 나무라더군요. 남편이 졸라서 간신히 헤어졌고 장애가 있는 애는 고아원으로 보냈는데 어째서 또 그랬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자재 맡으러 오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고 말을 끊으셨습니다. 애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 생활이 힘들다고 돈을 보내달래. 내가 애한테 장애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헤어진 거잖아. 생각을 좀 해봐라. 나는 그저 우리 며느리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남편은 그 일로 그동안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정관수술을 풀지 않았던 거라는군요. 그러다 포경수술로 인해 정관을 다시 풀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이가 없는 것이 남편 때문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죠. 저는 남편과 아버님이 계단에서 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 혼자 임신하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했는데 제 몸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었다니요. 거기다가 남편은 버젓이 애와 애엄마가 있었는데도 야멸차게 버리고 저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어떻게 과거에 만난 여자가 아이까지 있었다는 걸 숨겼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장애가 있다고 고아원에 보낸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장애아가 나올까봐 정관수술을 했던 거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화 내용에 저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쟁반을 떨어뜨린 채 입을 막고 계셨어요. 저와 마주친 눈빛은 정말 저승사자를 본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시어머니와 서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과 아버님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게 되자 두 분이 엄청나게 놀라더군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말 좀 들어보라며 애원했지만 말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때는 철없이 한 행동이라며 용서해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숨겼던 엄청난 사실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도저히 더는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지요.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제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났고 출산 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손과 발이 멀쩡하고 별다른 장애가 없더군요. 시댁에서는 아이를 보고 싶어 했지만 저는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와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아이와 저 둘뿐인 단촐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으니 마음은 훨씬 홀가분하네요. 앞으로 우리 아이와 나쁜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라고 있어요. 과거 남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늘이 벌할 날이 오겠지요. 시부모님의 모진 소리와 기행도 그렇고요. 전 이제 다 잊고 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도 제게 따뜻한 충고 한마디씩 부탁드려요.